안녕하세요. D-23일, 23일이죠. 오늘이 9월, 며칠이죠?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예. D-23일이고요. 행정사 2차 대비, 행정사 실무법. 기출 문제보다는 이번에는 좀 실전, 그리고 출제 가능한 테마별로 좀 추려가지고 1세트 진행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1번. 국가공무원은요, 징계처분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해서 소총심사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소총심사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오. 그 소총심사하는 거는 그 특별행정심판이죠. 그래서 특별행정심판에서 특별행정심판이라는 거는 이제 사안의 전문성,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행정심판법 이해의 그 법률로 정한 행정심판을 말하는 거고요. 소총심사의 청구는요, 대상, 소총심사 청구의 대상, 그 공무원의 그 징계 처분이나 징계 부과금, 징계 부과 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죠. 징계의 대상에는 뭐죠? 징계의 종류는요? 그래서 징계 대상은 일단 대상이에요. 대상. 공무원의 징계 처분 또는 그 징계 부과금, 부과 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요. 징계의 종류는요, 파면, 해임, 강등,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의 견책이 있죠. 그 다음에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입니다.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공모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할 때나, 그죠? 강임, 휴직, 직위 해제 또는 면직 처분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처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해야 하죠. 그 처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합니다. 그 다음에 청구 기간은요,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요, 그 처분에 불복할 때, 불복했어요. 공무원 처분에 불복했어. 그러면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내일 30일 이내에 어디에?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 청구할 수 있죠.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무원이 그 징계 처분 등이나 강임, 휴직, 직위 해제 또는 면직 처분 외의 본인 의사에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총심사에 이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처분에 대해서 왜 본인에게 불리한 처분. 그리고 소총심사위원회의 결정. 소총심사위원회의 결정. 그래서 첫째 임시결정이고요. 둘째 최종 결정 내리겠죠. 자, 소총심사위원회는 소총심사 그 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 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의 접수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 보충 발령을 유예하는 임시결정 가능합니다. 임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후임자 보충 발령을 유예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요, 소총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후
결정한 후, 그죠? 임시 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 20일 이내에 뭐 할 수 있죠? 최종 결정할 수 있죠? 소총심사위원회는요, 임시 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총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 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총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요, 30일 연장하는 것이죠. 의결로 소총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과의 관계죠. 징계처분 등이나 강임, 휴직, 직위처분, 강임, 휴직, 직위 해제, 면직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요, 행정소송은 소총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필요적 전치주의입니다. 그래서 소총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다 써야겠죠. 징계처분 등이나 강임, 휴직, 직위 해제죠. 또는 면직,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관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 소총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소총심사 특별행정심판이라는 거 서술에서 써도 되고요. 그래서 소송심판 청구의 대상, 소총심사 청구의 대상, 그 다음에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그 다음에 청구 기간, 그죠? 그 다음에 소총심사위원회의 결정, 임시 결정할 수 있고 최종 결정할 수 있다는 거, 행정소송 간의 관계. 그래서 그 행정소송하기 위해서 소총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은 그죠?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볼까요? 이거는 비송사건에서 보통항고와 직시항고의 항고 기간과 항고 제기 효과 제기하죠. 그래서 항고 기간, 그죠? 항고 제기 효과. 그 다음에 각 항고 기간에 있어서 보통항고와 직시항고의 차이는 있죠. 그 항고 기간에 있어서 일단 항고 기간 볼게요. 일단 항고 기간에 있어서 먼저 보통항고 같은 경우는요. 보통항고에는 직시항고 비교되는 게 보통항고에서 항고 기간에는 정함이 없다. 그래서 재판의 취소,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즉시항고는요. 항고 기간 정함이 있죠.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불변기간이고요. 이 기간은 불변기간을 합니다. 그리고요, 항고기간. 그 다음에 직시항고에서 직시항고는 항고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직시항고는 항고기간의 만료로요. 재판이 확정되죠. 더 이상 불복 신청은 할 수 없겠죠. 다만, 그죠?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추후 보완은 인정됩니다.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추후 보완은 인정됩니다. 무슨 말이냐? 즉, 항고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즉시항고의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죠. 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즉시항고의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입니다.
그럼 그 사유가 언제?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언제까지죠? 2주일 이내 유효한 즉시항고가 가능하죠.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당사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당사자가 외국에 있을 때는 사유가 없을 당시에 외국에 존재했다면은 기간은 30일로 하죠. 2주 너무 짧아. 30일까지 기간 정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후 보완이 인정된다. 재판 기간 확정돼도 원칙은 불복 신청할 수 없지만 추후 보완 인정됩니다. 즉 항고권자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그 즉시항고의 기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즉시항고 가능하고요.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그 당사자가 외국에 있었을 때에는 기간은 30일로 합니다. 그리고요. 항고 제기 효과죠. 항고 제기 효과는요. 자, 항고 제기 효과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 목차 볼게요. 확정 차단의 효력, 2심의 효력, 집행정지 효력이 나왔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확정 차단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보통 항고의 경우 보통 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보통 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는 재판 항고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통 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는 재판 항고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확정력이 없죠. 확정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확정력이란 것이 문제되지 않겠죠. 이 경우 따라서 사건은 원심 재판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된 것이고요. 항고 사건은 뭐가 되죠? 항고 사건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사건에 되는 거죠. 새로운 사건이 되는 거죠. 다만 즉시 항고의 경우는요. 즉시 항고를 허용한 재판에 있어서는 그 즉시 항고의 제기에 의해서 원심 재판의 확정을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즉시 항고를 했을 때 그 즉시 항고를 허용한 재판에서는 즉시 항고에 의해서 원심 재판의 확정을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2심의 효력이죠. 당연히 원심 법원에 항고의 제기가 있으면요. 항고의 제기가 있으면 당연히 원심 재판의 대상인 사건은 항고심에 2심 되겠죠. 그 다음에 집행 정지의 효력이죠.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요. 집행 정지 효력이 없죠. 다만 법률이 특히 항고에 집행 정지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항고의 제기로 그 재판 형성력과 집행력은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항고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어쨌든 집행 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특히 항고에 집행 정지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항고의 제기로 인해서 그 재판의 형성력과 집행력은 정지됩니다. 이 정도 써주면 되고요. 일단 보통 항고와 즉시 항고, 항고 기간과 항고 제기와 효과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별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음 문제 신탁사건의 관할 법원에 관해서 약수를 해라. 그죠? 신탁사건의 관할 법원. 일단 신탁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거든요. 어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에 그 지방법원이 관할하겠죠? 목차 그대로 올게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그죠? 다음에 전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그러니까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에 신수탁자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요. 그래요?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신수탁자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까지는요. 이건 언제요? 전 수탁자죠.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합니다. 다음에 수인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수인의 수탁자 또는 전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중 1인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합니다. 그중 1인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하고요. 유언 신탁 시 신탁자 선임은요, 유언자 사망 시 주소지의 지방법원 관할합니다. 유언 신탁 시, 그러면 유언자 사망 시의 주소지 지방법원입니다. 신탁 재산 소재는요, 위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이 만약 없어. 그러면은 신탁 재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신탁 재산이 있는 곳입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요, 만약 채권의 경우 재판상 청구가 가능한 곳, 있는 곳을, 재판이 있는 곳을 봅니다. 그 재판이 있는 곳을 봅니다. 그래서 신탁 재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탁 재산 관리인의 선임 사건은요, 일단 신탁 신탁 재산 관리인이 선임 사건 같은 경우는요, 신수탁자가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수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할 때는요, 신탁 재산을 보관하고 신탁 사무의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할 신탁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죠, 그죠? 근데 그러한 경우가, 일단 신탁 재산가 선임이 되려면요, 첫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수탁자가 사망해서 상속 재산 관리 의인이 선임되는 경우 때는, 수탁자가 사망해서 상속 재산 관리 선임되는 경우 상속 재산 관리인의 선임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고요. 또 수탁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요, 해당 파산 선고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차부터 알고요. 보통 재판적. 그러니까 보통 원칙이죠. 수탁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을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거든요. 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전 수탁자의 보통 재판적. 그래서 수탁자 임무가 종료한 후에 신수탁자 임무가 시작되기 전까지는요, 전 수탁자의 보통 재판적 있는 곳에 지방법원. 수인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유언자 신탁인 경우 신탁 소재지. 가령 위 1부터 4까지 관할법원이 없다. 그러면 신탁재산이 있는 곳에 지방법원이 관할하고요. 또 신탁재산 선임하는 사건 같은 경우는요, 수탁자가 사망해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고요. 수탁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 선고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겠죠. 신탁사건 관할법원 약술, 이 정도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매권 대위 행사. 환매권 대위 행사 시 매수인의 감정인 선임 사건이죠. 매수인의 감정인 선임 사건. 그래서 먼저 서설입니다. 서설. 그래서 이는 뭡니까? 환매 특약이 있는 매매에서, 그죠?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 그죠? 이때는요, 매수인이 법원에 대하여 감정인을 선임을 요구하는 사건. 환매권 대행사 시 매수인의 감정인 선임 사건입니다. 그래서 매매에서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겠죠. 그래서 환매에 대해서 대위 행사를 할 때 매수인이 법원에 대해서 감정인의 선임을 요구하는 사건을
매수인의 감정인 선인사건입니다. 환매권 대위 행사 시 매수인의 감정인 선인사건입니다. 그때 기억이 빠져나야죠. 요건. 당연히 환매, 특약이 있는 매매여야겠죠. 환매 특약이 있는 매매일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죠. 환매 특약이 있는 매매여야 되고,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래서 절차적인 부분에서 첫째는요, 관할. 둘째, 신청인. 셋째, 신청 방식. 넷째, 심리, 그리고 및 절차. 심리 및 재판. 그 다음에 불복 방법. 불복 신청.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비용 부담. 이 정도 절차적인 부분 적어주면 되고요. 관할은, 환매권 대위 행사 시 매수인 감정인 선인사건에서 관할은 물건 소재지죠.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관할하고요. 신청인은 매수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인의 신청이고요. 그 다음에 신청 방식은요. 일반 원칙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하죠. 구술로 합니다. 그 심리 및 재판입니다. 신문은 임의적 신문이죠. 임의적이고요. 비공개죠. 또 검사는요. 신문에 참여할 수 없죠. 검사는 신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은 결정으로서 하죠. 이 정도 써주면 되죠. 이 정도는 무조건 그냥 반드시 써야 되는 것들. 네, 그 다음에 불복 신청은요. 재판에 대해서 불복 신청 가능합니까? 불복 신청 할 수 없죠. 불복 신청 불가하고요. 비용은요. 당연히 매수인이 부담하겠죠. 매수인 부담입니다. 매도인 아니에요. 매수인이 부담해요. 판매권 대위 행사 시 매수인의 감정인 선임 사건입니다. 자, 사례 하나만 더 볼게요. 사례. 자,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갑은 위임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에 반대급부를 받았다는 이유로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를 받았다. 갑은 이에 불복하여 관할행정심판위원회에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고 한다. 해당 업무정지 처분이 집행되면 갑에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본안 재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의 여유가 없다. 집행을 정지한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으며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 갑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때는요, 일단 문제의 소재입니다. 일단 집행정지 결정은요, 집행정지 결정은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죠. 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하기 위한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다시 한번 읽고 해당 업무정지 처분이 집행되면 갑에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 우려가 있고 본안 재결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집행을 정지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건 없다.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도 않다.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취소 심판에 대해 적어야겠죠. 일단 행정심판 업무정지 처분 취소 심판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일단 했죠. 그래서 취소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죠. 그죠?
취소 심판에 있어서 그 특징을 보자면 그 청구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 청구 기간의 제한이 없다. 청구 기간의 제한이 있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청구 기간의 제한, 그 다음에 집행정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사정 재결이 있죠. 그래서 사정 재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죠. 그래서 집행정지입니다. 집행정지 첫째 집행정지의 일단 집행정지라는 게 뭐죠? 집행정지란 처분, 그 다음에 처분의 집행 또는 처분의 집행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처분의 집행, 그 다음에 집행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권리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그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제도죠. 그래요. 그래서 의를 적고요. 자, 그럼 요건이 있어요. 요건. 일단 첫째, 심판 청구가 계속되고 있어야겠죠. 집행투의 속행의 전부를 일부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제도. 그 심판 청구 계속되어 있어야 되고,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해야겠죠. 그 다음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해야겠고요. 네 번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본안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이 말들이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집행정지를 하더라도 그 중대한 긴급성이 있고요. 긴급성이 있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 요건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그래서 3번 절차. 절차죠, 절차. 절차는요. 절차.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집행정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 집행정지 신청은요. 심판 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시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겠죠.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겠죠. 그래서 위원회의 심리, 그 다음에 결정을 기다릴 경우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요. 위원장은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그 위원회의 심리 결정을 가름하는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경우 위원장은 그죠?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죠. 그 다음에 추인을 받습니다.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어떻게 돼요?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취소해야 됩니다.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용을 볼까요? 자, 절차까지 봤고요. 내용. 집행정지 결정은요. 집행정지의 결정은 처분의 효력, 그 다음에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그 내용으로 하죠. 그리고 다만 처분의 효력 정지는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처분의 효력 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집행정지 결정, 처분 효력, 처분 집행,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내용을 하는데 처분의 효력 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취소죠, 취소. 취소.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어떻게 결정한 후 집행정지가 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적용 범위죠. 집행정지는 취소 심판 및 의무 이행, 취소 심판 및 무효 등 확인 심판에만 인정이 되고요. 의무 이행 심판에는 인정되지 않죠. 취소 심판이라 무효 등 확인 심판에만 인정됩니다. 의무 이행 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아요. 의무 이행 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거 기억하셔야 되죠. 4번 결론. 사례에서 행정심판은 취소 심판이죠. 그래서 집행정지 인정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 청구와 동시에 할 수 있죠. 그리고요, 위원회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을 하면요, 인용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요건을 구비해야겠죠. 이 사례에서 집행정지 요건이 구비되어 있겠죠.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돼요. 집행정지 요건은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갑이 업무정지 취소,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면요, 위원회는 갑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겠죠. 네. 그래서 집행정지에 대해서 또 중요합니다. 가구제 처분으로서 집행정지와 또 제가 이제 몇 번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 임시처분에 대한 내용도 정리했는데요. 그걸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보고요. 그리고 집행정지는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그런 말들 키워드니까 빼놓으시면 안 되고, 집행정지나 임시처분 같은 경우는 다시 기본소를 보셔가지고 숙지 한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출제 테마는 이 정도 5문제 보고요. 사례까지 봤고요. 단문도 봤죠? 네. 나올 만한 것들이에요. 다 나올 만한 것들이고, 보통한 거, 즉시한 거, 비동사건. 더 이제 많은 기출문제, 그다음 예상 문제들은 쇼터데이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정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안 보고 들어가지. 이거보다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이런 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공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1세트 하고 2세트, 3세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